세 번째 강사님은요, 멀리 충주에서 올라오신 김주환 내과의 김주환 원장님이십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7년 근무하셨나요? 네, 동작과 인연이 있으십니다. 중대병원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인기 스타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뉴페이스신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시경 하느라 시간 없어서 내 방에서 못했던 말들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공감이 가는 주제로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강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 강사 김주환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 한 14년 만이거든요. 지금 대학교 나오고 한 14년 만인데 좀 다소 어색하고 아주 좀 서툴러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당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78년생이고요. 97년도에 중앙대 들어갔고 여기 예전에 지금은 흑석동병원하고 중앙대가 광명에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필동하고 용산에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용산병원 문 닫고 이사를 흑석동으로 했던 그 시절에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흑석동하고도 좀 인연이 있고 중앙대병원 흑석동병원을 처음 오픈할 때도 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의료원에서 내과를 마치고 소화기내과로 입원을 하고 사실 이제 돈 벌려고 처음에 이제 연구지는 부천인데요. 부천에서 취업하고 충주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또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2년이 돼서 취업 끝나고 다른 병원을 또 이어받아서 또 좀 나이 많이 드신 병원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지 한 9년 됐습니다. 제가. 네, 지금 병원 이름은 김주환 내과 의원이고요. 여러분 뭐 보이십니까? 어디 보이세요? 네, 이게 저희 병원 간판입니다. 이게 여기 저희 병원의 상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말하면서 지금 떨리고 좀 긴장되는데 제가 진료할 때는 좀 많이 변신을 합니다. 완전히 변신 모드로 전환을 해서 환자분들은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스타일이에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작에 다 떠나셨고요. 병원 열은 지 한 9년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앞에 선생님으로부터 환자분을 한 2,500분 정도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 9년 동안 남으신 분들 대충 해보니까 한 50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갈리고 재환자로 다 바꿔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료 볼 때는 좀 곤조가 있어서 좀 호불호가 있다. 위에 뭐라고 쓴 거예요? 여기 원래는 여기 김주환 내과 의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9년 전에 이게 개원할 때 병원에 받을 때 간판을 만들었는데 9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 사라졌거든요. 글씨가. 직원들은 지금도 이거 바꾸자고 말을 하는데 저 안 바꾼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병원에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선생님이 하시던 방식이 있었을 건데 그 방식에 익숙하시던 분들이 자꾸만 그 방식을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저는 그게 싫거든요. 저 나름의 또 곤조가 있어서 제 나름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은 이제 저 혼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작고 의사를 하나고 소규모고 평수도 작고 하니까 금방 끝난다, 가격이 싸다든지 빨리 한다든지 직원이 친절하다든지 의사가 친절할 것 같다든지 그런 이유에서 많이들 병원에 오시거든요. 솔직히 이제 저는 그런 쪽은 별로 원하지 않아서 저를 찾아오시고 싶으시면 보이지 않는 간판까지 찾아서 물어보러 오시라는 의미에서 바꾸지 않고 본주가 있는 사람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할 일이
여러분 요즘에는 그 거의 AI나 뭐 네이버, 구글 조금만 검색해 보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의학 정보들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하나하고 잘못 알고 계신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차라리 인터넷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차라리 좀 괜찮은데 항상 옆에서 이 훈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빅마우스가 누구냐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대형 목욕탕 사장님이 이제 빅마우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들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오시거든요. 사실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거의 경주마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려다녔어요. 아무것도 안 맞는데. 네, 얼굴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잘생겼어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긴 하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보통 제가 세어보니까 환자 한 분당 한 많이 보면 한 2분? 어떤 분들은 한 15초? 감기 환자는 5초? 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얼굴 보고 약 처방 받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는 뭐 3분의 봐라, 5분의 봐라 하는데 그건 평균이고요. 어떤 분들은 뭐 20분도 보죠. 30분도 보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얼굴 보고 바로 앉지도 않고 돌아 나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자꾸만 쌓이고 오해가 누적되고 결국에는 이제 환자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오해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 오해가 누적돼서 본인의 몸을 해치고 뭐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뒤에 슬라이드 뒤쪽에는 좀 정치적인 얘기들이 좀 있고 좀 무거운 주제들이 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몇 마디 해보고 안 된다면 최대한 의학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 현실적으로는 내과라는 학문이 그냥 아닌 것 빼고 전부입니다. 사실 여러분 뭐 어깨가 아프다 정형외과 가시고요. 피부가 안 좋다 그러면 피부과를 가시게 되겠고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원장님처럼 비뇨기과를 가시고 근데 그런 경우 빼고는 전부 다 내과 오세요. 내과 와서 뭐 상담도 내과 딸 상담, 아들 상담, 할아버지 상담, 병원 선정도 뭐 저희 내과에서 상담하시고 심지어 어깨 아프신 것도 처음은 이제 당연히 내과 와서 상담하시는 경우도 많고 피부 상담, 비뇨기 상담, 산부인과까지 상담하시니까 정말 내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빠른데요. 좀 최대한 앞에 2시간이 조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면 저는 좀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테이크홈 메시지 차원에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니시는 주치의 선생님께 가실 때 들으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의사 지인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나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의사라면 충분히 설날 명절날 술 거나하게 취하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러나 의사 지인이 없다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또 속 깊이 얘기를 제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픈해도 되는 범위 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뇨에 대해서는 두 가지는 당뇨약 드시는 분들 여기 있으시죠? 혹시 당뇨약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당화혈색소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아시죠? 또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마 예 얘기는 들었다면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예.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손끝 혈당 찍으시죠? 다 이거는 이해하십니다. 저한테 항상 얘기하세요. 나 오늘 250 나왔어. 큰일 났어. 나 아침에 굶었는데 170 나왔어. 큰일 났어. 야, 나 오늘은 진짜 좋아. 100밖에 안 나왔어. 이거 뭐냐면요. 쪽지 시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쪽지 시험 보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선생님이잖아요. 의사들이 관심 있는 건 그 학생이 이 환자가 우등생이냐, 열등생이냐, 잘 가고 있냐, 못 가고 있냐에 관심이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오늘 쪽지 시험 잘 봤냐, 못 봤냐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기 있는 당화혈색소가 중간고사입니다. 기말고사. 그러니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피검사로 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손끝으로도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아직도 이 팔뚝에서 피를 뽑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피가 없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절대 팔에서 피 뽑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조절의 품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는 사람도 못 되는 사람도 품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손끝 혈당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아침에 98 나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화혈색소 중간고사 이번에 피 검사한 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분 좋죠. 여기까지 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의 진료인데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이 좋아진 건 여러분의 공일까요? 약의 공일까요? 아니면 몸속에 들어있는 췌장의 공일까요?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은 반드시 막 쓰면 셧다운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셧다운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셧다운 되고요. 막 써도 셧다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췌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가 지금 인슐린이 너는 매일 10만큼 만들지 나는 지금 30이 필요해. 너는 지금부터 시간에 제약 없이 무제한의 시간으로 계속 30씩 매일 만들어 라고 하면 췌장은 생각보다 일찍 셧다운 되겠죠. 어떤 분은 매일 운동합니다. 달리고 걷고 음식 조절 철저히 하시고 어떤 분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약만 열심히 드세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얘기는 인슐린이 들어와서 내 몸에 작동을 잘 안 한다는 뜻이고 내 몸에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효율이 낮다는 뜻이겠죠. 우리 효율 낮은 TV나 냉장고, 에어컨 보시면 전기 많이 먹죠. 똑같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췌장이라는 장기가 멀쩡하다면 인슐린 분비량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늘겠죠. 물론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셧다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셧다운이 됩니다. 조기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신 분들은 본인이 잘하는 게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췌장의 덕이거나 약의 덕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당화혈색소 좋다고 말씀드리고 손끝 혈당 좋다고 말씀드리고 내시경 바빠서 저 집에 그냥 내시경 하러 나가잖아요. 2달 있다 안 오세요. 왜 안 오실까요? 당뇨가 완치됐다고 생각하셨어요. 안 오세요 진짜. 그리고 6개월 있다 다시 오십니다. 당뇨가 엉망이 돼서 물 엄청 막히고 소변 엄청 보고 기력이 하나도 없고 체중이 쭉 떨어져서 그렇게 오시거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인지 현재 여러분이 본인의 췌장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췌장을 괴롭히는 게 맞다면 여러분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현재 당화혈색소가 좋다 하더라도 5년, 10년, 어떤 경우에는 길면 12, 3년 어느 날 하던 대로 했고 살던 대로 살았고 먹던 약을 똑같이 먹었는데 갑자기 당뇨가 조절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췌장이 셧다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면 미리 대비를 하시라고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중단하거나 끊을 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갑자기 끊습니다. 갑자기 먹고 갑자기 끊고 다시 먹고 다시 끊고 감기약이나 영양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수도권은 좀 덜 할 거는 같은데 시골은 굉장히 많습니다. 1년간 먹었던 당뇨약을 갑자기 끊고 안 오세요. 인슐린 저항성과 무관하게 왜 안 오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오래 먹어서 그냥 한번 끊어봤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당뇨약이든 혈압약이든 고지혈약이든 원칙은 여러분 몸에 맞고 별 문제가 없다면 약을 바꾸지 말고 평생 똑같은 약입니다. 신약, 좋은 약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맞다면 신약이 아니더라도 평생 그냥 드시면 돼요. 그냥 갑자기 바꾸지 마십시오.
의사가 바꾸는 것이 필요해서 바꾼다면 바꾸는 건데 여러분이 취미삼아 바꾸지는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인슐린. 여러분 인슐린 이야기 들어보셨죠? 또 의학적으로는요 사실 환자가 당뇨에 걸리면 인슐린을 최대한 빨리 쓰래요. 빨리 써야 합병증 예방하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제 문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인슐린 쓰시는 분 주변에 흔히 보셨습니까? 아마 쉽게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인슐린이 잘 사용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인슐린을 빨리 쓰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교과서적으로 문헌적으로 인슐린 빨리 써라 빨리 쓰는 게 최고다 미국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뇨에 걸리시는 분들 대부분이 좀 소위 말해 막노동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시골이니까 여성분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식당에서 하루 종일 식당에 하시는 분들 설거지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 쉬는 시간 없이요. 남자분들은 고속버스 운행 하루에 8시간 풀타임 트럭 운전 10시간 트럭 운전 중간중간 인슐린 꺼내서 맞으실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설명을 아무리 해도 따라오지 못하세요. 이분들이 언제 따라오시냐면 은퇴하시면 따라오세요. 그래서 저는 당뇨가 조절 안 되시는 분들한테 꼭 처음으로 여쭤보는 게 언제쯤 은퇴하시냐고 꼭 여쭤보십니다. 저는 그 은퇴 시점에 맞춰서 인슐린 이분 언제쯤 인슐린 쓸까 항상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차트에다 적어놓는 편입니다. 이분들이 당뇨가 조절이 안 돼도 어떻게든 최대한 나가드리려고 애를 써봐요.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나중에 당이 조절이 한참 안 되고 나서 그 설명은 제가 미리 했겠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신이 인슐린을 빨리 썼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 때문이다. 이런 항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은 인슐린은 원칙은 빨리 쓴다. 현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약으로 미리미리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이게 삼성전자 주식 차트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넣어놨는데 고혈압, 혈압의 움직임은 어떤 주식의 그래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최고가가 88,800원입니다. 여기 51,800원이에요. 삼성전자의 주식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8만원일까요? 5만원일까요? 내가 산 가격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 삼성전자의 가격은 사실 딱 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냐면 혈압의 대표값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병원 몇 달에 한 번씩 가시죠? 혈압, 당뇨, 고지혈 있으신 분들? 2달?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도 있고요. 3개월? 매일 가시는 분 있습니까? 1시간에 한 번씩 병원 가시는 분 있나요? 없거든요. 혈압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초단위로, 분단위로. 초단위는 좀 과장이네요. 분단위로. 계속 변하는 혈압에 본인의 혈압 대표값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대표 혈압값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혈압계를 하나 꼭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원래는 대학병원에 가면요 혈압계를 이렇게 차요 몸에. 그리고 24시간 동안 그냥 활동을 합니다. 그럼 기계가 알아서 계속 초단위로 혈압을 재요. 24시간 후에 그거 병원에다 딱 맡기면 기계가 자기의 혈압 대표값, 최저혈압값, 평균값, 최고혈압값 다 이렇게 계산해서 교수님 앞에 딱 종이로 갖다 줘요. 그거 굉장히 편하죠. 동네 병원에서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환자분은 오세요. 오늘 아침 내가 혈압이 160에 90이 나왔어. 나 혈압약 올려줘.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서 혈압을 재었더니 90에 60밖에 안 나왔어. 나 혈압약 안 먹을래. 이런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스스로 혈압을 재셔야 됩니다. 혈압계 보통 품질 괜찮은 거 한 15만 원 선 하거든요. 의료기상사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셔가지고 자기가 시간대를 마구 달리하세요. 아침에 쟀다가
갑자기 밥 먹다 재다가 새벽에도 쟀다가 목욕하고 직후에도 쟀다가 운동 직후에도 쟀다가 시간대를 마구잡이로 달리해서 마치 주식의 그래프를 아무 점이나 찍어서 값을 다 기록하는 것처럼 평균을 내보세요. 그 평균값이 자신의 대표 혈압 값에 가장 많습니다. 외래에서는요, 그 거의 안 해오세요. 혈압을 안 해오세요. 그나마 조금 다행이신 분들이 그나마 혈압 한 몇 번, 대여섯 번 집에서 좀 가끔 재보신 분들, 한 2달 동안 10번 재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여쭤보죠. 기억나시는 혈압 중에 제일 낮으신 게 얼마예요? 기억하시는 것 중에 제일 높은 건 얼마예요? 라고 대충 통밥으로 제가 이제 잡거든요. 환자분들 중에 병원에 와서 의사가 직접 혈압 재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만져주고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제 앞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다 잘라버렸거든요. 전 제가 혈압 재지 않습니다. 기계가 다 해요. 많이 떠나가셨어요. 혈압 환자 한 절반은 그때 떠나가셨어요. 곤조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재나 기계가 재나 집에서 재나 혈압은 혈압입니다. 재시면 돼요. 많이 재시면 됩니다. 평균을 내시면 좋고요. 평균이 기억이 안 난다면 최저 혈압, 최고 혈압 두 개만이라도 기억해서 의사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도 안 되면 기억에 남는 거 그냥 가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의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대충 이 정도 이런 평가가 됩니다. 제 문제가 2달 동안 혈압 본인이 안 재요. 석 달이면 더 문제죠. 안 재요. 병원에 와서 딱 한 번 잽니다. 그거 갖고 높다 낮다 평가됩니까? 주식처럼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백의 고혈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백의 고혈압. 예, 백의, 흰백, 옷의, 흰옷, 흰옷 고혈압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운 보면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가운 보면 올라가는 혈압. 병원에서만 올라가는 혈압. 병원에서만 올라가는 혈압.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 존재하는 용어입니다. 병원에서만 혈압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지켜지면 좋은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으니 혈압을 석 달 동안 안 재다가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더니 170에 100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시간 없어서 그냥 약 올려드려요. 환자도 일부예요. 왜 약 안 올려주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70에 100인 환자가 집에 가면 120에 80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환자가 약을 올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혈압입니다. 저혈압. 쓰러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쓰러지면 다행이에요. 앉았다 일어날 때 휘청하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의사들 대부분 압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알고요. 유튜버도 잘 알아요. 이 정도는.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는 게 쓰러지진 않는데요. 이상하게 오후 3, 4시만 되면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은근히 없어요. 대놓고 없으면 병원이라고 가겠는데 은근히 기운이 없어요. 제가 이 은근히 찾아오는 오후 3, 4시에 찾아오는 무기력에 대해서 혈압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하고 싶거든요.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3시? 네. 3, 4시쯤 툭 떨어집니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셔서 말씀드리면 혈압은 원래 대부분의 사람은 새벽녘이 제일 높습니다. 오후 3, 4시가 제일 떨어져요. 원래. 그런데 당연히 3, 4시에 제일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오후 3, 4시에 원래 저 어지러움과 무기력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혈압이 있던 사람도 오후 3시 되면 그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후 서너 시에 무기력하신 분들은 혈압하고 연관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시간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50분 정도 되면 이제 멈출 거라서 갑상선하고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참 답답한 게 제가 환자분께 물어요. 환자분이 막 추위를 엄청 타신대요. 옆 사람들 아무도 안 춥다는데 나만 혼자 춥대. 그리고 막 살이 계속 빠지신대요. 두근거려서 밤에 잠이 안 오신대요. 의사들은 딱 들으면 느낌 오거든요. 갑상선 이상할 것 같은데. 여기서 갑상선은 기능입니다. 기능. 갑상선의 기능이 이상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환자분께 물어보죠. 갑상선 검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분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 갑상선 검사 했는데
대부분의 의사가 묻는 것은 갑상선 피 검사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갑상선 피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세요. 피 검사 했다라고 알지 어떤 항목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알고 계세요. 갑상선 초음파 한 거는 알고 계세요. 누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목에다 대고 목에 문질렀다 이러면 이제 초음파거든요. 저희는 피 검사를 물었는데 환자분은 초음파를 했다고 답을 하세요. 동문서답이죠. 시간이 있으면 계속 묻겠죠. 시간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아, 갑상선 검사 했는데 별 문제 없었나 보다. 갑상선 아닌가?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갑상선 피 검사는 기능을 보는 거고 초음파는 암 여부를 체크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초음파를 볼 게 아니라 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그리고 한방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입원하시면 왜 입원하실까요? 뭐 아파서 입원하시겠죠 보통? 부러져서, 뭐 찢어져서 이렇게 입원하실 수도 있고요. 한방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만성염증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것저것 아픈 데 많으신 분 한방병원에 입원하시죠. 입원하면 사실 피검사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굳이 피검사 하세요. 병원의 수익과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좀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 피검사에 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TSH라고 하고요. 여러분 피검사 결과지 보면 항상 영어로 되어 있죠. TSH가 적혀 있습니다. 저거 높아져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빨간색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한방병원 한의사 선생님이나 내과가 아니신 분들은 내과 가보세요 이래요. 그 정도만 하면 다행인데 여기서 문제가 TSH 문제 있네, 약 줘야지, 약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SH는 일단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회복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벽을 만든다. 벽돌 쌓고 옆에 시멘트도 바르고 시멘트를 만들 때 모래도 넣고 물도 붓고 하잖아요. 시멘트가 다른 호르몬이라면 갑상선 호르몬은 거기에 첨가되는 모래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벽을 하나 만들려면 모래도 쓰이겠죠. 한꺼번에 벽을 수십 개 만들려면 모래도 수십 포대가 필요할 거예요. 맞죠? 장염에 엄청 걸렸다. 심한 감기 폐렴에 걸렸다. 다리가 부러졌다. 회복기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하려 되겠죠. 회복하는데 재료가 필요할 거예요. 여러 다른 재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갑상선 호르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조그만 나비 모양의 갑상선 속에 잔뜩 들어가서 저장되어 있는 호르몬을 한꺼번에 어떻게 할까요? 왕창 끌어넣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부족하게 나오겠죠. 천천히 피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입원 중에 피검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저하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 치료를 입원 중에 충분한 고려 없이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를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요. 갑상선 저하증에서는 TSH가 빨간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보면 됩니다.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지혈증 약의 복용 목적은 수치 조절이 아닙니다. 스타틴. 스타틴의 복용 목적은 수치 조절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조절 목적이 뭘까요? 스타틴 먹는 이유. 심뇌혈관의 예방. 심뇌혈관의 예방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이죠. 심뇌혈관 질환 4가지. 풍, 심근경색, 협심증, 혈관성 조기 치매 4가지. 다 무서운 병인데 당장 증상이 없습니다. 생기면 빠르면 60대, 늦으면 80대. 그죠? 여러분 이 약 언제부터 먹습니까? 빠르면 30대, 늦으면 40, 50대. 그러면 여러분이 3, 4, 50대 약 먹을 때 증상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돼요, 이 약이. 그래서 약을 맨날 안 드세요. 혈압당뇨약은 그나마 증상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 안 먹어도 몸에 하나도 티가 안 나요. 이 약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과 의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약, 스타틴.
왜 사랑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시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장 내시경 할 때 뭐 용종이 몇 개다 선종이 몇 개다 얘기해 주잖아요. 의사들이. 선종 개수만은 꼭 기억하세요. 선종 개수가 3개 넘어가면 뭐다? 3개 넘어가면 대장암 고위험. 대장암 고위험보다 대장 내시경을 언제 한다? 미국보다는 자주. 미국 가이드라인이 있고 한국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미국 가이드라인 믿지 마십시오. 미국 가이드라인은 내시경 하루에 하나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다는 곳이에요. 미국은. 한국은. 저만 해도 하루에 대장 내시경을 5개, 뭐 요즘은 겨울이니까 6개 이렇게 합니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옵니다. 검진센터 더해요. 1분 만에 들어갔다가 2분 만에 나오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감춰진 비밀이죠. 선종의 개수가 나왔다고 해서 이 의사가 100%다 잡았을 거라는 거 믿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불신하라는 말은 아니고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좀 자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미국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내시경 나 한 10년에 한 번씩 할 거라고 주장하시면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반말할 뻔했네. 자, 위내시경에서는 위축성 이용과 장상피화생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검진 결과지 보면 저 두 단어 자주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위내시경에서 봐야 될 건 궤양도, 위염도, 식도염도 아닙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성으로는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왜? 저 두 가지가 위암과 직결되는 위험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저게 나오면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게 있는데 약하냐 심하냐. 약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사 입에서 심하다라고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매년 하십시오. 위내시경.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년 하세요. 그냥 루틴입니다. 매년 루틴. 만 1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 매년 하면 위암이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목적은 조기 발견. 조기 발견해야 완치되죠. 위는 다른 장기와 틀리게 굉장히 빠릅니다. 턴오버가. 단 몇 개월 사이에도 1기에서 4기까지도 암이 진행할 수 있고요. 암이 없던 분이 2기암까지도 단 6개월 안에도 가능한 게 위입니다. 굉장히 빠른 장기이기 때문에 위내시경에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성이 나오면 위내시경을 매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진할 때 다 했어요. 많이 하시는 표현인데요. 진짜일까요? 대부분 다 안 하시고 다 하셨다고요. 여러분 저 검진할 때 다 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뭐 하셨냐면 국가검진 하셨어요. 국가검진이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싸구려입니다. 생색내기예요. 나라에서 그냥 우리 전 국민한테 건강검진 해줬네. 우리 저 국민보건사업 열심히 하네. 막상 구성품을 보면요 정말 후지기 이길 데가 없어요. 이거 안 걸리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진할 때 다 했어요는 말은 저는 무시합니다. 검진할 때 함께 할게요. 뭐 검사하라면 나중에 검진할 때 할게. 초음파하셔야 되는데 검진할 때 하지 뭐. 우리나라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시키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검사는 검사 주기가 병이 있는 분들 기준으로 다 1년이 많습니다. 6개월도 있고요. 세 번째 내용을 할까 말까 고민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서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얘기 없으시고 데스크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 보고 웃으면서 여기서 검진할게요 라고 하고 대화를 거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는 이걸 간 보기로 보거든요. 왜 간을 볼까요? 자기 순서 안 됐는데 빨리 보고 싶으신 거예요. 서류에 쓸 수 없는 내용을 적어주기를 원하는 환자분들. 이걸 이용해서 의사들한테 나 여기서 검진할게, 나 여기서 돈 쓸게, 잘 봐줘, 이렇게 실제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저한테 들킵니다. 동네 병원 여러분 다 다니시죠? 원장님들 다 알고 계세요.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불편한 지식이죠. 검진할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라는 분들 제발 할 수 있는 거 다라는 표현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할 수 있는 거 다 원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3천만 원 들고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쭤보면 동의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냐?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고요. 자, 이것도 불편한 지신 중에 하나인데 가끔 그 여러분 건강검진센터 있죠? KMI 한의로 검진센터, 뭐 대학병원, 뭐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 검진 대형 센터 7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골드, 마스터 검진 등등등. 끝나면 여러분 뭐 봤죠? 책자 봤죠? 책자. 네. 두께가 이만합니다. 요즘에 더 늘었어요. 한 몇 년 전보다 두께가 2배로 늘었어요. 여러분 그거 의사한테 던져주고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면 의사가 그거 꼼꼼히 설명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저라면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3시간. 내용이 정말 교과서 저리 가요. 환자분들이 검진 좀 저랑 조금 안면이 있다고 와서 책자를 가는가 뒤에서 딱 꺼내가지고 책자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야, 나 이거 검진센터 가서 다 했는데 비싼 거 했는데 설명 좀 해줘라. 우라통이 터진다. 우라통. 여러분의 원장님들도 우라통이 터지고 있어요. 내색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비싼 검진 했는데 책자는 받았는데 나 이거 어디 가서 설명드려? 그죠? 여러분 이거 원래 어디 가서 설명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돈 내세요. 예, 한국병 원장님 정확하셨습니다. 돈 낸 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돈을 300을 받을 거예요. 그 검진센터. 검진센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죠? 아니 그거 할 시간에 의사를 빨리 내시경을 돌려야 되는데 언제 그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돈은 이미 받았고 카드는 긁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검진센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 MRI, CT, 최첨단 대학병원 장비 다 좋은데요. 제발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병원으로 던지지 말고. 원장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탓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대형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고 책자를 받으시면 이런 사정은 있다는 걸 알고 동네 병원에 가셔서 부탁을 하더라도 좀 여유 있을 때 조용히 가서 부탁의 어조로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듯이 치료비 냈는데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안 됩니다. 안 돼. 팁 하나 드리면 우리 뇌 MRA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MRI 아닙니다. MRA에서 저 A는 혈관을 뜻합니다. 혈관. 얼마 전에 아산병원 그 신경외과인가 거기 간호사가 일하다가 갑자기 뇌혈관이 터져서 이제 사고가 나고 그 빨리 조치가 안 돼서 뭐 되게 그때 아마 그것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 얘기가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뇌혈관은요 언제 터질지 모르면 시한폭탄이 하나씩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뇌 동맥류죠. 빨이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그래서 검진할 때 다 했다는 분들 저 MRA 찍었는지 꼭 여쭤보고요. 10년 동안 안 찍으셨으면 한 번 정도는 찍게 해요. 사실 방사선도 좀 조영제를 쓰기 때문에 몸에 좀 해가 좀 있을 수 있고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좀 비싸고요. 저희 충주 같은 경우는 한 3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권 더 비싸겠죠. 그래도 10년에 한 번은 저걸 투자해볼 만합니다. 펫CT는 사실 하 원장님께서 검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알고 빨리 조치하는 게 좋으니까 50세 이상의 흡연자라면 매년 한 번씩 꼭 찍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50세 넘으면요 여성분들 저 담배 안 피신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CT 꼭 찍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2년에 3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한국, 중국, 일본, 동양 3국, 비흡연자, 중년, 여성 폐에 서남이라는 어떤 특정한 암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은 억울하겠지만 펫CT 여성분들 50세 넘으면 가끔 한 번씩 찍어보세요. 정말 부자라면 전신을 찍는 펫CT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거 안젤리나 졸리가 예전에 매년 찍는다고 제가 여기서 들었는데 찍으면 좋죠. 한 몇백만 원 합니다. 저거 하나만. 저거는 이제 감론을박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저거 찍으면 다 나옵니다.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 저거 찍으면 다 나와요. 암은. 비싸는 게 문제고. 자, 여러분 검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셨어요. 펫CT 빼고 저 전신 펫CT 빼고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복막, 이 뱃속에 있는 얇은 막 하나 있습니다. 푸대자루 같은 얇은 막. 거기에 있는 암, 이 두경부암이라고 이 얼굴 속에 생기는 암, 뼈 속에 생기는 암, 혈액암, 안 나옵니다. 왜 이 얘기 드리냐면
내가 여기서 얼마나 비싼 걸 했는데 내가 왜 혈액암이냐, 네가 왜 발견을 못했니? 이 얘기 정말 많거든요. 확률의 문제인 건데, 의사는, 우리는 검진을 통해서 열심히 검사를 해서 확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지 신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기능의학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동네 병원에서 아마 얘기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있죠. 10년째 위장약 달고 사시는 분들, 15년째 기침약 먹는다. 나는 원래 기침 환자야. 나는 원래 천식이야. 15년째 변비약 달고 사시는 분들, 두통약을 20년 드시는 분들. 두부대기 약 10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적어도 듣지는 않았는데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당연히 검사, 전국에 있는 당연히 빅5는 다 돌았고요. 이미 한 바퀴. 어떤 분들은 두 바퀴 돌았고요. 교수님 달리해서. 그리고 센터들, 한의원, 과별로 다 동네 병원, 2차 병원만 한 30개, 40개.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의료 쇼핑을 하신 건데, 자, 그리고 이제 감기도요. 어떤 분은 감기는 1년 달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는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잖아요.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 3대 증상이 있어요. 감기. 진짜 감기는 3대 증상이 딱 있습니다. 그냥 환자분이 들어와서 첫 마디에 이거 3개 얘기하면 그 진짜 감기입니다. 뭐냐? 기침, 가래, 콧물. 이 3가지입니다. 기침, 가래, 콧물 꼭 기억하세요. 집에서 자녀들이나 엄마 아빠가 감기래. 엄마 증상이 뭐야? 나 콧물 너무 나오고 기침이 미친 듯이 나와. 아이, 목에 가래 꼈네? 감기입니다, 이게 진짜. 근데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침이 있어서 감기라고 해서 오셔요. 기침 있으세요? 나오는 듯하고 안 나오는 듯도 하고 모르겠어, 이러시죠. 가래는요? 없어. 콧물은? 코 속에 약간 킁킁한데 별로 모르겠어. 코가 좀 불편해,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들은 저는 꼭 뭘 여쭤보냐면,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는 걸 말씀드릴게요. 눈 침침한지, 머리가 멍한지, 머리가 띵한지, 어지러운지, 가슴이 답답한지, 식사와 무관하게 메스꺼운지, 어깨가 묵직한지, 뒷골이 당기는지. 이거 왜 여쭤볼까요? 가짜 감기니까 여쭤볼게요. 가짜 감기. 가짜 감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가짜 감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병원에서는 대부분 시간이 없잖아요, 의사들이. 그럼 이런 증상들 다 얘기하면 의사들이 검사를 쫙 돌리죠. 검사 쫙 해요. 검사가 정상이에요. 의사는, 환자는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기침이 안 떨어져?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원래는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염증 때문에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 안 쉬어서 그래. 당신 체질이 그래. 마법의 4대 진단. 그죠? 이것만 다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래 그래. 원래 그렇구나. 바로 나가세요. 진료가 10초 만에 끝나는 기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15년째 기침을 하는데 왜 그래? 그것은 두판상근이 굳어서 경추신경을 눌러서 자율신경이 눌려서 고감신경이 항진돼서 생긴 증상이라고 하면 안 나가세요. 안 나가십니다. 여기서부터 20분 걸립니다. 진료가. 제가 이걸 개원하고 3년을 했어요.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이 설명을. 알고는 계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진실입니다. 저는 일단 이런 불분명한 진단에 대해서 뭔가 공부해서 환자분들한테 이해시키고 스스로도 납득이, 의사 스스로도 되기 이전에 의사 스스로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모르거든요.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사 입장에서 모른다고 할 수 있나요? 환자분들이 모른다고 하면 떠날 텐데 믿음이 없죠. 안 가잖아요. 대부분 아는 척을 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계속 쌓이죠. 그러니까 병은 낫지 않죠. 자, 이제부터는 누가 질기냐 싸움이 됩니다. 환자가 더 오래 증상을 지지부진하게 호소할 거냐, 의사가 더 오래 지지부진하게 모른 척하면서 외면하면서 질질 끌고 갈 거냐,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종국엔 뭐가 되냐? 싸움이 나요, 싸움. 외래에서. 환자부터 화가 나죠. 의사도 답답하죠. 싸움 나요, 진짜. 아니면 정신과야. 마음의 병이야, 정신과야. 자, 이 사진은 여러분 쉽게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말은 어려운데 자율신경계. 같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자율신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자율신경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장기들 보이죠? 전선이 있네요. 빨간 전선, 파란 전선. 다 어디에 있죠? 어디랑 연결되어 있죠? 뇌, 척수.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 빠진 게 있네요. 우리 몸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기 뭐가 빠져 있냐면 지금 근육, 인대, 뼈대. 그림을 안 그렸을 뿐이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착안을 하는 거냐면 저와 같은 의사들,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의사들은 어디에 착안을 하는 거냐면 이 전선들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과하게 흥분하고 만약에 기관지로 가는 신경이 과하게 흥분하면 얘가 예민해진다고요. 얘가 예민해지면 바람만 스치고 기침을 하는 겁니다. 천식이 없어도 천식처럼. 맞죠? 만약에 얘 흥분도가 떨어지면 기관지가 기능을 못하니까 배출을 못하니까 당연히 나가지 못하니까 고이고 염증도 생기고 그렇게 저희는 환자분들께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 없어서 잘 못하고요. 저희 스스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기능적 문제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기질적 문제를 하면 증거가 있는 병들이에요. CT를 찍어서 암이 나오고 내시경을 해서 궤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기질적 문제고요. 기능적 문제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사가 정상인 경우 기능적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기능적 얘기 하시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문제는 저 기능적 문제에 대해서 실체를 잘 표현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저런 기능적 문제들을 호르몬의 불균형,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뭐 많은 영양제들 여러분 드시죠? 실제로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임상에서 보면 대부분 부족해서 생기시는 분들은 없어요. 밥 3끼 잘 먹으면 다 풍족하게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불균형입니다. 사실은 불균형. 염증도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허리 주변에 장요근이라고 하는 굵은 근육이 있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세워주는 근육이에요. 여기가 골반이잖아요. 이 골반 안에 원래 지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직장, 자궁, 여자분들은 자궁, 방광, 전립선 다 있죠? 이 안에?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경들이 여기 신경이 지금 그려져 있지 않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이 근육다발 사이를 지나서 이렇게 퍼지거든요. 이 두 개의 근육이 고장나서 신경을 눌러버리면 장기들도 고장이 난다는 거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형외과에서 신경외과에서는 이 신경이 다리로 가는 것만 관심을 가지세요. 실제로 내장기관으로 가는 것을 관심을 잘 안 가지시거든요. 우리는 12살 소녀들이 10살 자녀들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이 할머니가 12살 소녀 시절에는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할머니의 한 10년 전이면 이 정도? 이 할머니의 50년 전에는 멀쩡하셨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자세를 사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뼈대가 변합니다. 자세가 변하고 후부정해지죠. 아까 보여드렸던 대요근이 짧아지면 허리가 굽어버립니다. 허리가 굽는 거 안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경을 눌러서 방광염을 달고 살게 만들고요. 변비약을 통하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변비약을 15년째 못 끊으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허리 안 좋으시죠? 나 디스크 있어. 실제로 사진 찍어보면 허리
그 아까 보셨던 근육이 굉장히 얇아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지금 치료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 이해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어지러워요? 꼭 진료 끝나고 나서 당뇨약 받고 나서 집에 가시는 길에 갑자기 근데 딱 뒤돌아 보시면서 근데 나 왜 어지러워? 이게 답하기 어렵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뭐 두판상근과 경추신경 문제, 가려움, 흉쇄유돌근과 경추신경 문제, 잠 안 오는 거, 두판상근, 경추신경, 아픈 것도 부위마다 다 각각의 근육과 신경들이 있을 것이고 의학적으로는 이걸 sympathetic nerve impairment syndrome, 교감신경 포착 증후군, 교감신경이라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신경들이 눌린 그런 문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20분 아까 넘게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못하고 있고요. 이상하게 내과에는 겨울에 환자가 많습니다. 각과별로 비슷한데 특히 내과 환자가 겨울에 많아요. 사실 이거는 어디 문헌에 나온 건 아닌데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겨울에 내과 환자가 많을까? 검진 환자 말고도 내과 환자 정말 많아요. 추울수록 근육이 굳지. 딱 그거 하나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근육이 굳으면 병증이 늘지. 그 환자들은 원래 병증이 없던 환자가 아니지. 있었는데 감춰졌을 뿐. 날씨가 따뜻하고 추우니까 생기는 거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요 정도 이제 설명드리면 약간 사파 느낌이 약간 나거든요, 의사가. 제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불분명한 진단들을 처음으로 접근할 때는 기질적 원인을 검사로 감별한다는 게 우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거의 불분명한 진단인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요가, 필라테스 꼭 하세요. 저는 요가 다 해본 적 없고요. 필라테스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림을 찾아보니까 요가에서 하는 자세들, 필라테스에서 하는 자세들이 하나같이 속근육들을 다 이완시키는 자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어떻게 선전하는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다 아까 불분명한 진단이라고 적어놨던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좋아진다고 써놨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생각하실 것은 하실 거면 빨리 하세요. 왜냐? 뼈가 완전히 기질적 변화가 돼서 실제로 디스크가 생기고 협착증이 생기고 좁아지고 구부러지고 이 이후에는 이 운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0대, 20대 학생들한테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너 지금 안 하면 기회 없다.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50분 넘어가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하고 끝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이 경북대병원 내과 경북대병원 2026년도 이 전공의 지원율입니다. 보시면 가정의학과 7명 모집에 제로, 내과 16명 모집에 1명, 산부인과 3명에 빵, 소아과 2명에 빵, 응급의학과 4명에 빵. 여러분, 제가 지금 40대 후반이거든요. 이거 지원하는 사람들 30대 초중반? 한 중반? 후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나이 차이가. 한 10년 좀 넘게? 여러분, 망하는 데서 딱 10년 남았습니다. 딱 10년 남았어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학 상식 여러분을 스스로 보호하는 목적으로라도 알고 계십시오. 망하는데 딱 10년 남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시죠? 저처럼 의사들은 다 경주마입니다. 여유 있으신 다른 분들도 있지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다 필수과 의사들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어가면서 점심도 겨우 먹어가면서. 이거 누가 잡아뜨렸습니까? 누가 잡아뜨렸죠? 그 윤씨 있잖아요, 윤씨. 윤씨가 이렇게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쓰나미가 밀려오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나미 오는 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가을에 갔다 왔던 캐나다인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 꿈이 이 캐나다에 별장 하나 조그만 거 오두막 하나 싼 값에 헐값에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1년에 반은 여기 가서 하는 겁니다. 반은 한국에서 살아요. 전 도망갈 겁니다. 전 딱 한 10년 하고 도망갈 거예요. 10년 내에 망할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아이들 지키셔야 됩니다. 자세 바르게 하셔가지고. 과연 정치가 막아설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의료가 윤석열 이전에는 그때도 별로였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 더러워진 옷이었어요. 빨았으면 됐어요. 의사들이 밤낮 없이 매일 빨아요. 빨고 입고 빨고 입고 빨고 입고 해지는 기워 입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흙을 묻히고 있다면 흙을 묻히는 사람에게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도 물론 관심은 없겠죠.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가져다가 똥통에 찢으면 기워서라도 입는데 이 옷을 똥통에 넣은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있죠. 오염수에다 넣었다가 꺼냈어요. 아무도 안 만지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만지려고 해요. 왜 만지면 왜 안 됩니까? 죽거든요. 기호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할 거라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개혁신당은 합리적인 당이죠. 개혁신당이 집권을 한다면, 개혁신당이 적어도 집권은 아니더라도 캐스팅 보트가 된다면 빨아낼 수도 있겠네요. 왜냐?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똑같으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의료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평당원이잖아요. 여러분도 평당원이 있고 여기 여러 대감님들 있고 마마님도 있는데 저는 평당원으로서 제가 바라보는 개혁신당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코멘트인데요. 득표.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상축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투표 안 하시고 놀러 가시는 분들 있죠? 있죠? 그분들한테 야 너 그날 놀러 가기 전에 나 얼굴 보고 한번 가서 이수선 좀 찍어줘.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하셨다면 여러분 이상축기 하는 거예요. 평당원이 할 수 있는 건 이상축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삭이 잘 주어지는가요?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뢰하는 사람들. 평상시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크리스찬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거기에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목사님 목소리가 있는데 무슨 영락교회인가 성락교회인가 이명수 목사님 하여튼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목소리가 잔잔하니 말하는 것마다 정말 착하신 분인 게 느껴져요. 그분이 저한테 교회 가라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 때문에 몇 번 교회도 진짜 가봤어요. 그 순수했던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득표는 선교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평당원이 할 수 있는 득표 활동은 선교와 비슷하다고 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착하게 굴고 베풀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그럼 여러분 좋게 보겠죠? 그럼 관심 갖겠죠? 저렇게 착한 친구가 도대체 무슨 땅을 지지하는 거야? 그랬을 때 슬쩍 던져보세요. 야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꼭 네가 누군가에 강력하게 투표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야 그냥 어디 놀러 가기 전에 여기 오렌지 땅에다 하나 던져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마치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이게 강의해주신 네, 김주환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오프라인 강연 데뷔라 그러셔갖고 너무 떠오셨거든요. 우리 함 원장님 강의 뒤에 또 김경태 원장님 강의 뒤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잘하신 거 아니에요? 선배님이 평가를 해주신. 네. 네, 제가 들은 강의 중에서 최고로 네. 너무 멋져요.
혹시 혹시라도 뭐 질문하실 분 있나요? 네. 아까 저기 그 SNES에서 어디 신경이 눌리는 가려움증이 생겨요. 제가 그걸 처음 듣는 거라서. 아, 이게 사실은 이제 원장님들이 사시니까 그 통증 기능 분석 학회라고 약간 사파 느낌은 있는데 네. 그 자율신경 연구하는 의사도 있거든요. 거기서 예, 보면 저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더마톤별로 다 틀리죠. 그러니까. 예, C1, 2, 3면 이제 아무래도 얼굴 위쪽, 네. 그다음에 뭐 C 뭐 5, 6, 7번이면 이제 팔, 어깨, 등 이런 데 위쪽.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골반 신경 통증이면 다리 쪽. 아. 가려우면 다 부위들가 틀립니다. 흉쇄 유돌근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예, 흉쇄 유돌근은 이제 SCM 쓰는데. 예, SCM인데 거기 이제 그 중간에서 그 경추신경통이 나오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퍼지는데 그런 쪽으로 다 이제 올 수 있죠. 피부에 그럼 저는 피부에는 증상이 없을 것 같아요. 피부에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거 발찌니까 그러진 않아요. 발진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그래서 홍조를 이걸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 연구하는 의사들 중에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당이 사실 그 멋진 이준석 대표가 이공대 출신 참 귀한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오늘 의사쌤들의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지지 않으셨나요? 네. 너무 좋은 시간. 오늘 사실 3시간 동안 긴 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원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네. 가지 질문. 아, 네. 질문이 있어요. 아니 아까 황 원장님한테 저도 질문을 했는데 요즘 마데카솔 피부 관리한다고 엄청 많이 바르잖아요. 마데카솔이 정말 모습이나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거 바르는데 피부가 얇아졌어요. 그래서 마데카 크림 이런 것도 있고. 자, 아까 우리 저기 그 김주환 원장님 강의할 때 그 제가 금지를 받지 마라라고 얘기한 건 오해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워딩을 드리면 담배 피고 금진 받느니 담배 끊고 금진 받지 마라.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일을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담배를 끊으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니 금지는 안 받아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뭐 가족력이 있으면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해봐라 이게 정답인데 술 실컷 마시고 피검사에서 감기는 거기서 뭐하러 하세요? 술 끊으면 되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워딩이라도 그렇게 이제 선정적으로 뽑죠. 근데 개혁신당이 그런 식으로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근데 앞뒤 내용을 다 연결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분의 이제 두 분의 훌륭한 선생님과 한 명의 나날의 의사한테 가기를 들었는데 기본 취지는 비슷합니다. 뭐 우리 이현 저기 어디 오셨어요? 네. 부르면 다 와요. 네. 나는 몸값 비싼 사람들인데 이 귀한 시간에서 우리 저기 당위위원장님 부르시면 그냥 시간 내서 다 옵니다. 이게 개혁신당의 힘이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 변화를 시키면 내일은 안 바뀌어도 내년이 좀 나아질 거고요. 내년이 좀 안 좋아 만족스럽지 못해도 10년 뒤에는 반드시 바뀔 수 있고 우리 세상이 그만큼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 또 서울 각지에서 오셨어요. 동작 지역뿐만이 아니라 근데 방송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한 원장님이 용기를 내주셔가지고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는 뭐 자리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당에 도움이 되고 이런 젊고 신선하고 올바른 정당의 모습이 발전하려 그러면 거기에 제가 한번 서울시장에 나가야 된다고 결정된다면 그게 가서 이제 몸을 갈아 넣는 거지 제가 단순히 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거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런 마음들이 차근차근 늘려나가서 김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강세가 늘어나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월이 바뀌면 또 그만큼 좋아지는 있습니다. 마데카졸 연고를 바르면 좋아진다고 광고를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저는 마데카졸에 대한 개인적인 공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처방약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상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용해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이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서 사용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처방한 경험도 없고 연구해본 경험도 없고 다만 이제 광고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처음 강의할 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마케팅과 광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놓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누가 말한다고 그대로 액면대로 믿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나 어떤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한 번쯤 이게 저 말이 맞을까? 라는 의심의 시각을 갖고 봐야지 나는 뭐 하니까 무조건 저 사람 말은 믿을 거야.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화장품을 고르거나 뭐 약을 고르는 정도를 떠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항상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반대쪽 입장에 서서 저 말은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정당 지지나 아마 개혁 진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개혁신당 그리고 저희 동작을 당협위원회는 앞으로도 이 정치가 꼭 이게 딱딱한 그런 이야기들도 좋지만 정치보다도 이게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연말에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상으로 3닥터와 함께한 힐링 포유 토크 콘서트 동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행복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혁신당 동작을 당협위원장 이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원장님이랑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김주환 원장님하고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게 어디에 끝까지 있잖아요. 어디로 가세요? 근데 연구가 있던데 연구하신 거예요? 혹시 모임하게 되면 힘들어요? 네, 현수막 지금 특별한 거 하고 있어요. 농민의 시작을 생각하지 않아요. 갈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